어떤 목사님이 레코멘드 해줬던 건데 제목이 뭐냐면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한국말 제목은 좀 약간 좀 자극적이죠. 아무래도 어텐션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번역한지 모르지만 영어 원제로 들어가면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기 위한 7가지의 원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책에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하루는 시부모님이 방문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시부모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아직 새댁이고 그러니까 음식솜치는 없고 그래서 근처에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 리졸브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거기는 크레딧 카드를 미리 긁어. 그러니까 만약에 캔슬하면 돈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토요일 날 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바쁜 일이 있어서 돌아다니다가 이 부부가 오후에 늦게 들어왔는데 웬걸 집에 들어오니까 냄새가 나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어머니가 아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이제 장가 갔으니까 그동안 못 해줬으니까 해주려고 그냥 지지고 볶고 치글치고 맛있는 걸 준비하고. 사실은 며느리가 며칠 전에 음식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네시라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들이 중간에 섰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대로 외식을 할 건가? 어머니 준비하신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인은 남편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남편은 어머니에게 갑니다. 내가 이게 에너지 기침이 생겨가지고 한동안 기침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기침할 때는 살짝 귀를 막으시고 다시 말할 때만 귀를 살짝 떼시면 되겠어요. 어머니에 가가지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우리 아내가 준비한 대로 식사를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음식은 내일 아주 제가 그냥 실컷 배 터지게 맛있게 먹을 테니까 오늘은 제 아내가 준비한 대로 가서 식사하십시다. 그렇게 계획이 됐으니까. 그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 멋져. 우리 남편 나를 지원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전폭적으로 남편을 향해서 신뢰감을 주게 되었고 부모님은 좀 섭섭했지만 나중에 이해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바로 가정의 기본 틀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세울 것인가 라는 그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오죠. 사랑과 존경.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주고. 여성이라는 존재는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따뜻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성이 더 이 관계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감성적이고 남성은 좀 거기에 좀 둔감하기 때문에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와이프 말 잘 들어라 그거더라고요. 저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제 50년 더 이상 이게 살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은 남편이 와이프 말을 좀 들어주는, 물론 중요한 결정, 사업의 결정, 뭐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죠. 근데 와이프가 얘기하는 건 되게 디테일한 거, 가정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해주면서 아내 말을 들어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내 느낌과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아내를 사랑해야지, 사랑해서 결혼했죠. 근데 살다 보면은 둔감해져요. 그렇지만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30, 40대 아직은 젊으십니다만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면 얼굴이 다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막 얼굴이 이렇게 옛날같이 이쁘고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걸 찾아내는 거예요. 당신 얼굴이 지금 주름이 많지만 여전히 눈동자는 반짝반짝해, 이런 거라도. 남편이 좀 시원찮은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남편을 존경할 걸 찾는 거예요. 나보다 힘도 세고 당신 나보다 키가 크고 에이 멋져,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멋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부관계는 늘 작고 큰 갈등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작고 큰 문제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집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20년, 30년, 40년 사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둘 다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완전 독재를 해가지고 확 부인을 잡고 있든지. 대개 정상적인 부부는 조금씩 티각태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를 작게 만들어서 핸들하면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성숙의 기회로 삼아나가는 그러한 소화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문제라는 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책에서 적어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 깨지지 않는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은 한 사람이 그냥 생각해서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만든 책이에요. 스웨리에 있는 그 워싱턴 대학교에서 애정연구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 50가정을 매 주말마다 한 가정씩 초청을 해서 이틀 동안 거기서 먹고 자면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을 모니터하고 또 이 가슴에다가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대화 속에서 느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로 입력해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 지난 다음에 행복한 가정이 되었고 어떻게 대화를 하던 사람이 나중에 결국 이혼을 했느냐라는 걸 다 분석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혼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피해야 될 4가지. 그 뭐냐? 첫 번째, 비난이 되면 안 된다. 대화 속에서 비난, 불평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불평이라고 얘기한다면, 비난이 뭐냐?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 문제 자체만 머물러야지 이것이 사람에게로 넘어가가지고 비난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는 사라지고 결국 상처만 남고 그 관계가 금이 가게 되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까요? 이제 남편은 밖에서 일하시는 사람이고 일하시는 분이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을 하고 저녁 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막 애들 장난감 굴러가고 있고 막 속옷이 던져져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니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당신 이 청소 못했네. 어떻게 된 거야? 여기까지 얘기하면 불평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비난이 되는 건 뭐냐면 아니 청소 안 했네.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말이야 맨날 이렇게 지저분하고 원래가 당신 청결 개념이 없어. 당신 말이야 게을러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비난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청결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이다. 여기다 더 나와가지고 이제 집안까지 들먹이네. 당신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이게 더럽고 아마 당신 집안도 다 이럴 거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 싸움들. 이건 어리석은 거라 그런 얘기야.
그 문제 자체만 왜 청소가 안 돼서 청소가 좀 됐으면 좋겠어 우리 집안이 깨끗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깨끗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만 하면 끝나면 되는데 나중에 당신은 말이야 당신 집안은 이게 바로 비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다. 두 번째로는 비난보다 더 심한 게 있는데 모욕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들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상대방을 약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괴로워할까 언어 폭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집요하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상대방에게 수치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상대방을 추궁하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때려 눕히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됐을 때 결국 그 끝은 엉망이 되더라고요. 모욕감을 주는 말이 돼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자기변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변명하게 되면 결국은 이 문제는 당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밖에 있다가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아이 청소 안 해서 여기 지저분한 거야. 그러면 여보 내가 얼마나 바쁜데 잘 모르잖아. 우리가 말이야 파출부라도 하게 할 수 있었으면 당신이 이런 소리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변명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결국은 무능한 사람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자기 변명. 변명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바빠가지고 못했네 깜빡 못했네 미안 이렇게 하면 끝날 거 가지고 바쁜 거 당신이 알아? 우리 집만 경제적으로 어려가지고 파출부 쓰면 될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명으로 흘러갈 때에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도피. 그 문제가 왔을 때 피하는 거예요.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자분들이 아내가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서 슬 일어나고 안방으로 속 들어가면 다 기다려봐요. 아니면 아내가 얘기하니까 그냥 신문 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이것이 자꾸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예 둘 다 입을 다물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다가 부부관계에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삐집고 들어오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먼저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한 달, 두 달 부부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하면 서로 말을 안 하고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하게 되니까 교회 가도 같이 앉아야 되니까 둘 다 안 오는 거예요. 서로 집에 있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가끔 뭔가 해야 되는데 대화를 서로 하기 싫으니까 아들한테 항상 시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도 데니에라 엄마한테 밥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밥 해달래?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찬밥 챙겨 드시라고 얘기해요. 아빠 챙겨 드시래? 이러다가 서로 대화가 단절이 되다가 나중에 그 와이프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깨어지고 만 가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해야 돼.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잘 싸우는 방법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난이 되지 않고 모욕이 되지 않고 변명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씨름할 때에 그것이 해결이 되면서 부부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간의 문제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화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혜죠. 그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느냐. 부부간의 문제는 항상 그 이슈를 누가 브링아웃 하느냐. 대개 와이프가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무감각하고 별로 이렇게 그런데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못 느껴요. 근데 아내들은 더 디테일하고 감성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저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이슈가 생기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대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막 나중에 엉뚱한 데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네 가지 지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 시작해야 된다. 쉽지 않죠? 지금 화가 날 죽겠는데 무슨 부드러운 말이 나와. 그러니까 화가 났어도 대화를 하는데 주어 사용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당신, 너라는 단어로 시작하면 절대 안 되고
나라는 단어로, I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야지 부드러운 대화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라는 단어를, 당신이라는 단어를 시작하면 되게 비난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이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당신은 말이야, 내가 하는 말 듣지도 않고,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막, 당신은 말이야, 그게 나가면은, 이제 이 모욕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난 당신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편 되면 좋겠어. 그러면서 끝에다가 좀 꼬부려서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나가지 마. 그 다음에 또 예를 하나 들면 당신은 말이야 내 생각을 전혀 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늘 결혼기념도 잊어버리고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라고 시작하지 말고 나라는 말로 시작해. 난 당신한테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참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에 대화가 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 시도를 주고받아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것이 좀 감정적이 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막 갈 때가 있어요. 자동차 운전을 우리가 할 때 내가 핸들을 조작하다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막 자동차가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우리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대화에서도 이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막 가고 있다 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 이것이 바로 회복 시도라는. 다시 대화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도록 시도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관계 대화의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미안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참 말하기 힘들어합니다.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날 거 가지고 1시간, 2시간 서로 상처 주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할 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안하다만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자존심 세울 거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머, 이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좀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 했을 때 유머로. 그래서 이 실험에서 보면은 막 서로 불편한 얘기 하다가 딱 반전이 되는 게 남자가 갑자기 아내가 했던 말을 막 흉내를 내면서 그 웃긴 모습으로 하면서 그래서 웃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남자 중 하나가 유머 감각인을 하다가 유머로 어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테크닉. 이게 바로 회복 시도. 그래서 남편이 이거 안 되겠다. 농담을 좀 썰렁하지만 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또 부인이 그러죠. 지금 농담할 때야. 그래서 계속해서 하면 안 되지. 썰렁한 농담을 해도 하나 그러면서 웃어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 회복 시도는 뭐냐. 막 얘기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있는데 이건 너무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 칭찬의 말을 하면서 다시 그 얘기를 해요. 막 뭘 컴플레인 하다가 그렇지만 당신은 이런 거 참 잘하고 다 알아 고마워.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상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렇지 하면서 그렇게 할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안해, 농담, 유머, 그리고 칭찬. 이것이 바로 회복 시도의 순간이라는 절대로, 세 번째는 절대로 흥분하지 말라. 화가 나면 자꾸만 소리가 커지게 되고 흥분하게 되는데 그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 어느 책에 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배웠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하면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감정의 상태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 흥분을 가르쳐 앉히고 그러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에는 타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100%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100%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느 중간점에서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거기서 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워도 평행선. 되게 가치관의 문제가 있고 종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랑 이것에 대한 가치관이 딱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문제는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갖고도 일단 행복하게 살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문제에 대한 의견보다는 가정에 대한 꿈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문제 자체하고 싸우지 말고 이 가정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이런 거야 라는 어떤 큰 그림을 서로 나누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내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 아내가 유아세례를 주자고 그럽니다. 남편은 나는 믿음 생활 안 하는데 우리 딸까지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강요하고 싶지 않으니까 싫어.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 이상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어떤 분의 중간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서 자기의 가정에 대한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가 아주 맨날 싸우면서 힘들었던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때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믿음 갖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내가 앞으로 결혼하면은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하는 꿈을 꾸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거기에 가슴에 팍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를 떠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기에게 세례를 주라. 그렇게 결정하면서 문제가 극복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나누는 좋은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세상이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건강을 이루며 사는 그 사람들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통계에 보니까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출근하면서 부부가 포옹하고 키스를 해주면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부보다 평균 5년을 더 산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5년 더 살려면 아침마다 부지런히 허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아침마다 서로 사랑을 표현한 부분은 그 남편이 결근율도 50%가 떨어지고 인컴도 25%가 늘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오래 사시려면 아침마다 부부들 허그하시면서 사랑에 고백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세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된 부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피해야 될 것 4가지 우리가 피하고 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4가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합니다.